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선 키노트 스피치에 같이 참관하면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되는 많은 혁신의 중요한 결과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시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주제를 뽑아보았습니다. 괜히 어려운 영어 제목을 뽑았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뽑을 때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여러 가지 비전 비디오들이 있는데 그 비디오들을 보면 2020년에는 오피스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 것인가,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데몬스트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 비디오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꼭 저렇게 바뀌어야만 합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까? 라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인지를 아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실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예측은 생각보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예측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 혁신이 지상과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 혁신이 지상과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기술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으며 또는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 혁신이 정작 사용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는가, 이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채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의 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 혁신에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 업체나 또는 조직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혁신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채택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건 인류 평화에 기여하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최종 목표는 결국은 그 기술 혁신이 널리 채택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이 채택되는 패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 4가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남보다 먼저 출시한 기술들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 높을수록 성공할 것이다. 이 창의성의 정도도 보면 보편적 혁신이 있고 아주 레디컬한 혁신이 있고 거의 발명에 가까운 혁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기술을 사용할수록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널리 알리면 더 성공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성공이라는 것은 기술 애호가들 몇 명이 잠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그 사용자가 늘어날 정도의 성공.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왔습니다만 윈도우 비스타가 성공이냐 실패냐 보편적 기준에서 놓고 보면 그다지 실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윈도우 7이 성공하게 된 그 기저가 바로 윈도우 비스타에서 출발했으니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기준에 놓고 보자면 윈도우 비스타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앞에서 나온 이 4가지 생각은 전부 다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전자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으로 볼 때 선구자적인 업체가 누구였는가? 놀랍게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전자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선두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셨으면 저라도 위안을 받고 고맙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실제 증명된 사례를 보시면 이 3가지 분야에서만큼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업체는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도했고 나름대로 창의적이었고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었고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사실 이것은 기술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업체들의 흔한 실수입니다. 알고 보면
기술 혁신을 내세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몰라서 못 쓰다니 소비자들은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기술 개발자들이 뭔가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쉽죠. 이렇게 좋은 기술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미래에 채택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기가 쉬울 겁니다. 즉 기술이 좋으면 그걸 통해서 미래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글쎄요. 그렇지 않다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앞에 사례가 바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하는 직업을 가진 폴 세포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아주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설명을 보시면 기술은 전혀 변화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화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술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기술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그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요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나 수단 중에 하나가 기술이지, 기술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알아서 세상이 변화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실패담들은 이 좋은 기술을 내놓으면 세상이 알아서 변할 것이고 모든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이 잘못된 기대를 폴 세포는 진작부터 지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는 업체나 조직들은 도대체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앞에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제가 매우 인상적인 혁신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혁신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채택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괴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괴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며 그 괴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술은 당연히 채택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변화가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거꾸로 찾아가는,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를 실현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나 알고 보면 그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성공했겠죠. 무슨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를 실현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를 지금 당장에 알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썼겠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치더라도 나름대로 알려진 좋은 방법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어느 정도는 통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스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스팁이라는 아이디어는 영어 사전적인 단어를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세상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의 이름이 바로 스팁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이 모인 데서 제가 만약에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아무렇게나 말씀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좋은 결론이 도출될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결론은커녕 아무런 결론에도 도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한정해 준다면 논의의 방식도 굉장히 체계화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또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팁이라는 건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세상의 변화 경향을 크게 5가지 분야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야, 기술적 분야, 경제적 분야, 생태적 분야, 정치적 분야. 이 5가지 분야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잘 모으면 바로 스팁이 되죠. 그래서 스팁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런 5가지 분야 관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관점이 특히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가지 분야로 나누는 정도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5가지일 이유도 없고 수십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야별로 잘 따져보면 나름대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분야의 어떤 변화가 기술적 분야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기술의 어떤 변화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나름대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생각 방식이 바로 스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팁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에 그 오피스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하는 역할이 보면 차세대 오피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딩할 것이냐, 이것이 첫째 목표이지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하면 프로덕티비티 비전 비디오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디오를,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웹에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티비티 비전 2020 이런 비전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2020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는 개념은 무엇이고 일상의 개념은 무엇인지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전 비디오들입니다. 이 비디오들을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상에 의해서 만들어낸다면 하나만한 이야기겠죠. 이 오피스랩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체계화시킨 결과를 내놓은 것이 그 비디오들입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사용한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인비저닝 리서치라는 이름의 연구가 있고요. 이 연구는 해마다 짧은 보고서도 내고 긴 보고서도 냅니다만 제가 어저께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한 금년도 보고서는 약 235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스팁입니다. 알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찾아보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 일들을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한 장의 슬라이드로 235페이지 내용을 워드 문서를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눈으로 보시기 쉬워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재밌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수많은 정책 자료를 보면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심정적으로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싶을 겁니다. 일할 때만 일하고 집에 가면 쉬고 싶죠. 어느 누가 집에 가서도 일하고 싶으면 이동 중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제 발표를 듣지 않으시고 지금도 휴대폰 문자 보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동 중에 퇴근길에 전화 받으시면 업무 전화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냐 하면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와 일상을 애써서 구분하던 건 어디에서 남은 잔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대의 잔재입니다.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전문 분야의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열심히 자기 일만 하면 생산성이 보장되던 시절에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업무와 일상을 칼처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왜 산업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까? 잘 안 맞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맞지만 왜 정서적으로 거부해 왔는가?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죠. 이게 함의하는 바가 생각보다 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뜻하고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와 일상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재밌는 것이 그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작업 인력을 구성하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한국에만 본사가 있었던 업체가 해외에 지사를 만든 경우에 수시로 출장도 나가야 되고 원격 회의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환경들을 업무로 봐야 되겠습니까? 출장 가는 기간을 업무로 봐야 됩니까? 일상으로 봐야 됩니까? 또 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사에 있는 사람이 본사와 대화 한번 하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국과 전화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현지 시간으로 낮에 하는 게 옳습니까? 무엇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런 세상에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장 가는 기간을 왜 업무라고 봐줘야 되는가? 출장 가는 도중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화 받을 수 있고 메일 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문서 작성할 수 있죠. 그것들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스마트 앤 커넥티드 에브리띵 이런 분야도 도움이 되고 있고 모바일 컴퓨팅도 다양하고 굳이 무거운 기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에 가도 디스플레이가 도처에 널려 있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윈도우 기술 같은 경우를 보면 USB 스틱 펜 드라이브에 전체 시스템을 워크스페이스를 다 담아서 아무 머신이나 부터블 디바이스로 사용하면 자기 머신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정도로 기술적으로 진보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여하는가? 바로 업무와 일상은 굳이 나누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고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맺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지 누군가는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경향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에 100%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히 언젠가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걸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술이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 분야의 한가운데 보시면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에게 시간만 넉넉하다면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것이 왜 문제냐는 겁니다. 데이터가 오늘날 갑자기 많아지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잘 따져보면 다른 이유로 데이터가 많아진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기 사회적 분야의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보시면 컨텐츠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양산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왜 정보가 갑자기 양산되고 있느냐? 예전 같으면 굳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방법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평범한 소시민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블로그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의견이 나와봤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소위 아무런 직업도 없는 백수에 가까운 사람이 집에서 자기 의견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추종자들을 거느리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consumers in control, 바로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신기술, 신상품을 내놨을 때 어떻게 하면 시장에 진입시킬까? 중요한 프라임 타임에 TV 광고에 몇 번 내고 신문에 몇 번 내면 성공하던 것이 과거 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비자들이 너무나 현명해서 거의 야근 수준으로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생산자 주도의 광고에만 의존해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데이터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들은 가공하기가 쉽지도 않고 내 손에 있지도 않고 시간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들고 다니거나 또는 도처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런 자료들이 생산될 만한 인프라 자체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기는 컴퓨터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요즘 세상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디바이스들이 컴퓨터가 주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늘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도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공할 거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경이죠. 그 많은 데이터들이 또한 가공의 대상이 된다면 역시 데이터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러 각도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개개의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큰 대세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분야들이 중요한가 몇 가지 꼭지를 뽑아내 보시면 세상의 변화가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따져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경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스팁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스팁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혁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혁신이 어떤 사회적 변화 또는 문화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서 촉발되는 것인가를 찾는 것 또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저걸 채택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똑같은 스팁 방법론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혁신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가지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업무와 일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말은 달리 해석해 보면 업무 일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통합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 바로 일상 시간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와서 일하라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을 촉발하는 여러 가지 경향이 보시면 모바일 워크포스도 많이 있고 유연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을 많이 채택하다 보니까 세상 어느 곳에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생산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업무인 사람들은 굳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개인 기기를 업무에 들고 와서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 보니까 그 개인 기기는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상황들이 바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라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 해외 어느 호텔에 가보면 VPN 접속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VPN 서비스 자체를 활용하려면 경비를 더 내야 되는 그런 호텔도 있고요. 어떤 호텔은 아예 VPN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VPN에 접속하라. 이것은 옳은 요구가 아닙니다. Anywhere Access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공중망을 통해서 제한 없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고 아무 시간이나 일할 수 있다면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의 우선순위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기기를 옮겨가면서 사용할 텐데 그들 사이에 정보의 이동이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는 당연히 기술적인 챌린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분야들도 다 비슷합니다. 보면 모바일 컴퓨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컴퓨팅을 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앞에서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 곳에나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VPN 액세스는 어떻게 할 거냐. 당장의 문제 아닙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업무가 된다는 분에게 당장에 제가 해보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IRM이 걸려있는 문서를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VPN은 어떻게 접속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그것으로 업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나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컨텍스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자기의 컨텍스트 중에 일부는 기기의 소지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정보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 문잡이를 손으로 잡았는데 제 체온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어느 병원에 노티피케이션이 가서 의사가 쫓아온다면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경향이 긍정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당연히 쓰일 수 있고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이고 그때만 소비자들이 기꺼이 채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혁신을 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차후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분야의 기술 혁신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 당연히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최소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분야는 제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개수만 세서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물론 아닙니다만 적어도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잘 정리해서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쭉 정리해 본 것이 이 정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에게 이 결과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 환경에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 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찾으실 때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으로 분명히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비전 비디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자료인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브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와 그 변화를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챌린지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거의 실시간으로 얻느냐. 많은 분들이 생산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생산성이 결국 어디에서 옵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데이터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으란 뜻입니다.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데이터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당연히 중요하죠. 협업 공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쭉 늘어났습니다만 항목 자체의 중요성 또는 그 순서만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크게 보시자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스티브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챌린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에 매진한다면, 기술 혁신에 매진한다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그만큼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전자책에서 지금과 같은 참패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다는 것이죠. 자, 이걸 기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들의 용어로 다시 한번 옮겨본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기술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한 용어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나온 우선순위가 높은 나름대로의 순서들을 기술적으로 요즘 용어로 다시 표현해 본 것이 바로 빅데이터니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니 인사이트니 하는 이런 용어가 바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항목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느니 또 CNC라느니 애니웨이 액세스라느니 표준과 상호 운용이라느니, 표준과 상호 운용은 왜 난데없이 나타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동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옮겨가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환경에 가서도 수정 없이 사용될 수 있는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여러 이슈들이 바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혼자서 열심히 드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하면 참 곤란하겠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IT 엑스포가 가르트너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IT 엑스포는 일주일 정도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고, 거기 보시면 10대 트렌드도 발표하지만 개별 주제를 가지고 거의 그 개별 세션을 따로 둘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근데 그 행사에서 발표한 2013년에 주목할 만한 10대 기술적인 트렌드가 뭐냐, 전략적 트렌드가 뭐냐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주제가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악한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점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저기 트렌드의 상위 3개, 4개의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 배터리 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트렌드를 설명한다면서 왜 저걸 넘버원에 올려놨을까요? 모바일 기기 전쟁이 내년도에 있을 거란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트너가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트너는 그보다는 월등히 많이 노력했고 굉장히 현명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해석에 뭘 요구하는 것이냐? 예전 같으면 IT의 모든 중심축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전산실이라든지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IT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어떤 기기를 채택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걸 다 결정했다면, 요즘은 소비자들의 힘이 워낙 강해져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기가 뭡니까? 자기 손에 늘 들고 다니는 기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무슨 벽돌처럼 생긴 그런 이상한 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가장 익숙하고 늘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먼지라도 묻을까 봐 늘 닦아주는 그 머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 머신을 주도하는 업체, 그 머신에 관련된 솔루션을 주도하는 기관이 IT에서도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향을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흔히 IT의 소비자화라는 표현을 쓰죠. 소비자 기술이 조직의 IT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에 나온 이 3가지 또는 4가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IT의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제공자에서부터 소비자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관심의 차이입니다.
가르트너 입장에서도 볼 때 이 전체를 대표하는 기술적 기반은 크게 네 가지로 꼽았는데 바로 모바일과 소셜과 인포메이션 클라우드. 이 네 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자료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더 나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시계 관점입니다. 가르트너 시계 관점은 이 많은 것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비자들이다. 제공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가트너가 하고 있는 10대 트렌드의 핵심 항목들을 찾아보면 크게 차이가 없죠.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트너 혼자 미래를 망상에 가깝게 예측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서로 잘 뭔가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같은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에 IT를 어떻게 봅니까? 또는 향후 10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만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현실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기술적 장애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시계 미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있는 것이 널리 퍼지기만 하면 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기술 애호가라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문화에서만 적용되던 그 무엇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퍼지면 그것이 미래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변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적 챌린지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의미 있는 기술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라. 그것은 바로 IT 시대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좋은 수단으로 스티브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그 생각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가트너의 생각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 차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같다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더 나은 기술 발전에 작은아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도 적당히 잘 관리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